일단 지금 당장은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신약 승인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때문에 이제 나오면서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신약 승인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신약 승인으로 인한 상승보다는 이제 라이선스 딜로 인한 상승이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3, 4년간은 그래도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의 주가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제약 바이오 종목 주가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되는데요.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유튜브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더 바빠지셨죠? 네, 똑같이. 제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내셨는데 이거 제가 다 읽어봤어요. 네, 이거 감사합니다. 읽고 이제 방송을 하니까 정말 이야기 진짜 제목이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 바이오 산업. 정말 종합 영양제 같은 책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약 바이오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대선 그리고 11월 FOMC 이제 끝난 이후에 이제 주요 변수들이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그럼 제약바이오 주가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인에 의해서 제약바이오 주가가 상당히 좀 제약을 받았거든요. 네, 일단 뭐 대선 전까지 좀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도 뭐 안 내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 안 좋았었는데 지금 대선이 끝나고 FOMC가 끝났는데도 조금 이제 흐름이 좋진 않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랐었던 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일단 제약바이오 자체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큰 회사들 위주로 오히려 흐름이 나쁘지 않은 점. 근데 이제 작은 회사들은 아예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최근에 좀 흐름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빅바이오텍, 그러니까 1조 원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그래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락이 최근에 조금 있긴 했지만 올해 상승세를 생각하면 사실 그닥 큰 하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3, 4배씩 오른 기업들이 꽤나 많은 상황이고 하락을 했어도 한 3배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당장도 이제 연말까지는 제약바이오 흐름이 조금 주도 섹터 중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질문인데 금리 이동, 금리 인하나 인상이 이 제약바이오주에 특히 민감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는 흔히 아시다시피 이제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 개발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뭐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모든 프로세스에 자금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돈을 벌지 못하는 게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마일스톤을 달성하고 네. 이게 임상 실험 통과하고 하려면 정말 첨넉적인 자금이 들어가고 대부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금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초기 소요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셨는데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정부 2기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미국 대선이 치러진 동안 이 발목 잡았던 이 금리 우려도 이제 해소가 좀 됐고, 그다음에 트럼프 테마주로 몰렸던 돈들이 이제 다시 제약바이오주로 올 타이밍이 됐고, 그다음에 또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 취임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가 이제 인수합병이 좀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환경들, 영향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가 그래도 이제 카밀라 해리스보다는 제약바이오 산업 혹은 빅파마들에게 우호적이에요. 카밀라 해리스는 약가 인하를 트럼프보다도 강하게 지지를 했었던, 지지했었던 사례가 있고 실제로 뭐 바이든도 그랬었고요. 소송전을 벌일 만큼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당장은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제 빅파마들이 생각보다 이전보다는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타격이 조금 덜 한다면 약가 인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약간 인하에 대한 타격이 덜 한다면 이제 M&A가 활발해진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도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제 뭐 신약 승인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 신약 승인이나 지금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때문에 이제 나오면서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신약 승인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신약 승인으로 인한 상승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라이선스 딜로 인한 상승이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3, 4년간은 그래도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이제 뭐 약간이나 IRA 관련된 경우에는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바이오 업체하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하고의 이 주가의 상관관계를 따진다면 네. 그 코릴레이션 연동한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엄청 크진 않고요. 근데 이제 빅파마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 경우 그 빅파마와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글로벌 빅파마들이 좋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국내 바이오가 좋지는 않고요. 그래요. 뭐 신약 승인 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직접적인 영향받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영향이 좀 그건 좀 덜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뭐 진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만 이제 그렇게 좀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 바이오텍들은 아직 반등을 크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XBI와 같은 미국 바이오 지수도 아직 반등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연말부터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증권가에서는 이 금리 인하에 더해서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투자 심리가 좀 모이려면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실적 요인은 이제 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건 사라지기 시작했고, 트럼프 테마주 수급 쏠림에서 이제 제약바이오로 얼마나 자금들이 넘어오면서 이게 우리나라까지 전달이 되면서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이런 관심 이동 이런 것들이 포인트인데, 각 기업들의 모멘텀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개별 재료들, 네. 그렇죠? 예.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섹터가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좀 큰 기업들이 좋은 계약을 보여줘야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파마들, 그 우리나라의 빅파마라고 할 수 있죠. 1조 원 이상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런 뭐 지금 라이선스 딜 혹은 뭐 M&A 사례도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제 신약 승인 여부에 따라서 이제 섹터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의 경우 다이치 산큐와 ADC, SC제형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날부터 바이오가 살짝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어제는 안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딜이 나와주는 시기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다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를 계속 봐야 되겠군요. 공시 업데이트가 굉장히 공시 중요하죠. 업데이트하고 네. 미국 공시도 좀 보면서 그쵸.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연구도 좀 하셔야 되고, 네, 맞습니다. 조금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장이 될 것 같은데.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 법안, 이게 이제 지난 9월 9일이죠. 미국 하원을 압도적으로 366표 찬성으로 통과를 했어요. 이 법안은 쉽게 말하면 미국 안보에 우려가 되는 해외 적대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겠다. 네, 그게 중국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중국과 거래 못하게 이제 하는 건데, 글쎄요, 이게 미국 기업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좀 이걸 분석을 하면 될까요? 많이들 기대를 하셨던 거는 이제 중국 쪽에 갔었던 수주 계약 같은 게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 좀 오지 않을까였어요. 예. 근데 실제로 최근에 삼성바이오틱스나 ST팜 같은 글로벌 GMP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는 CMO, CDMO 기업들의 수주가 조금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기존에 거래를 하던 기업들이 중국과의 거래를 지금 당장 끊는다기보다는 중국과의 거래를 늘려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이제 국내나 인도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생물보안법도 2032년까지 유예잖아요. 그래서 유예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모든 프로세스가 하나 둘씩 일어날 것이지 뭐 지금 당장 수주가 2배가 된다는 것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이제 차츰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CMO, CDMO 기업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데이터 기반의 그런 거래들이 국내 기업들과 조금씩 늘려나갈 수는 있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년까지는 이 생물보안 법안이 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때까지는 준비를 해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지금 CMO, CDMO 수주를 이미 맡긴 상태에서 그렇지. 그걸 뭐 바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좀 뭐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프로세스도 되게 오래 걸립니다. 공장 실사도 가야 되고 거기서 이 생산을 했을 때 결과물이 마음에 드는지 뭐 그런 프로세스가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찌됐든 뭐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시간을 준 것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제 중국이랑 거래를 늘려나가는 게 부담스럽고 그렇죠. 우시 그룹도 보시면 최근에 공장을 매각한다든지 실적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그래도 국내 기업들에게 조금씩은 수혜를 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뭔가 이 큰 이벤트가 있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네,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그런 건데. 올해 국내 증시 달군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보면 뭐 글로벌 빅파마 기술 이전이 성공하거나 네, 또 뷰티 메디컬, 또 비만 치료제, 네.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이런 재료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기업들에 작용한 기업들이 이제 포커싱을 받았단 말이에요. 주목을 네. 받았는데 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올해 좀 상승을 많이 한 기업들을 보시면 이제 알테오젠, 뭐 리아켐 바이오, 뭐 보로노이, 이런 기업들을 보셨을 때는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 혹은 라이선스 계약에 이미 체결한 적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좀 빅딜을 이미 체결했거나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뷰티 메디컬 쪽도 보시면 이제 생각보다 휴젤 혹은 파마리서치 같은 이제 주사제형들, 보톡스 필러 아니면 이제 리쥬란과 같은 연어 주사 이런 주사제형을 개발한 기업들이 최근에 정말 흐름이 좋거든요. 이제 휴젤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전쟁에서 뭐 이겼다라고 할 정도로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업들의 특징이 실적에 있어서 계속해서 마진율이 좋아진다라는 점, 그리고 외형 성장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와 휴젤은 대표적으로 뷰티 메디컬 쪽에서 지금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고 이제 특허 측면에서도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만 치료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도 좀 몇몇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폭이 큰데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펩트론의 경우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뭐 많은 기업은 아니지만 뭐 코오롱시티슈진, 뭐 S바이오메딕스 뭐 되게 몇 기업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라이선스 계약이 나와서가 아니라 근데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이 너무 이제 지지부진했었고 바닥 다지기를 했었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을 보여줬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국내 바이오 플랫폼 기술 수출 선두주자는 알테오전, 네. 그죠? 리가캠 바이오 네. 이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도 알테오젠은 정말 주가 폭발적이었어요. 저도 많이 오른 줄 알았지만 방금 또 다시 차트를 보니까 엄청나던데 연초에 98,500원 하는 게 종가가 어제 종가인가요? 43만 9,500원. 네. 34만 원 오르면서 346% 올랐어요. 올해만. 네, 맞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이런 폭발력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일단 알테오젠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면역 항암제 글로벌 1위로 많이 팔리는 의약품 키투르다와 단독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독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상승을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산도즈와도 좋은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에는 이제 ADC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치 산교와 또 추가적인 ADC SC제형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알테오젠의 플랫폼 자체에 대한 유효성 검증은
지금 완벽하게 거의 끝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퀴트루다 SC제형의 신약 승인 여부가 이제 내년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을 봤을 때 이렇게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 머크, 산도즈, 그리고 뭐 다이치 산교와 같은 글로벌 빅파마와 이런 식으로 계약을 지속적으로 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그렇게 3건이 추가적으로 나왔거나 이제 계약 변경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의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리아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ADC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 지금 탑티어 기업 중 하나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월드 ADC에서도 링커 관련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ADC가 뭔가요? ADC가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해서 네네, 이 약물 자체를 이제 암세포로 다이렉트하게 항체와 연결해서 보낼 수 있는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기술 중 하나인 건데요. 타겟팅 기술이군요. 그렇죠. 이제 리아켄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제 월드 ADC 학회에서도 다이치 산교보다 이제 상을 먼저 받는 그런 링커 관련된 상을 받는 등 최근에 이제 ADC 쪽에서 떠오르는 샛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계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받고 있고, 최근에 일본 쪽 대형 제약사인 오노약품과도 빅딜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이제 추가적인 ADC 관련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넥스트 알테오젠이라고 거의 불리는 정도입니다. 재료가 잠재해 있군요. 네, 맞습니다. 대기에 있어요. 근데 올해 정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은 개별 재료들이 많은데, 저는 올해에 만약에 제약 바이오 가장 히트친 테마라고 하면 비만 치료제라고 생각해요. 네. 일반인들 기준으로. 네네. 위고비,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인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국내에서도 이제 판매 시작하면서 이 국내 비만 치료제 기업들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네. 펩트론이 이제 대표적인데 이 주가를 보면 이것 때문에 연초에 39,000원 하던 주가가 119,000원 됐어요. 200% 넘게 증가했고, 펩트론은 자체적으로도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 이슈는 내년에도 좀 이어져 갈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위고비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별개 노보노디스크가 좋죠. 그렇죠. 노보노디스크가 좋은 거지 국내 기업이 좋을 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들어오는 거기 오히려 때문에. 노보노디스크가 독점하면 이건 뭐 그렇죠. 이미 뭐 독점을 하고 있고 노보노디스크와 엘라일릴리가 지금 경쟁 구도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대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제 국내 기업들은 그들의 파트너사가 되는 게 목표지 신약 승인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일단 펩트론이 조금 더 관심을 받았었던 이유는 일라일릴리와 뭐 테스트 계약을 체결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뭐 테스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조금 기대감을 갖고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테마에 엮인 게 아니고 네. 개별 재료가 있었군요. 네. 이거는 연초 대비 그래도 200% 증가 놀랍습니다. 세포 치료제들도 올해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회사의 네이처셀이에요. 이건 주가가 8,000원 정도 하던 게 2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기업이 이제 S바이오메딕스가 있는데 네. 여기도 한 120% 연초 대비. 코오롱 티슈진 70%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올해 그러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료가 있었던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주가가 꽤 많이 올랐네요. 이 기업들이 뭐 엄청난 뭐 임상 데이터 혹은 뭐 엄청난 라이선스 계약을 발표한 게 그건 아니라 아니고. 그냥 뭐 우리 임상 데이터 올해 발표할 게 있다, 아니면 우리 신약 신청 다시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재료들이 좀 약간 암암리에 많이 퍼지면서 이제 상승폭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오롱 티슈지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에 신약 승인이 좀 취소됐고 이제 그로 인해서 뭐 좀 글로벌 임상을 다시 진행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저 올해 상승을 한 것도 클 거고요. 이제 S바이오메딕스의 경우에는 임상 데이터 발표한다라는 게 조금 반영이 됐었던 부분, 그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이 기업들은 이제는 사실 재료가 더 있다기보다는 세론격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조심스러운 중간 질문인데, 네. 제가 이 주식 기자도 2000년에 벤처 기업 중심으로 했었고 하는 경험을 보면 당시 벤처 거품의 주역이 IT하고 바이오였어요. 네. 척박한 바이오 환경에서도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IT도 그렇지만 바이오 쪽에서도 상당한 거품이 있었다.
이게 그렇죠. 뭔가 되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거 임상 실험 발표를 이제 하고 임상에 돌입한다라는 재료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이 뭐 저 쓰신 처소에도 나와있지만 이 기간과 자금이 엄청나게 맞습니다. 투입되고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럴 때 우리가 임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시 났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좀 뜯어봐야 되는데 이 책 읽어보면 자꾸 얘기했지만 이 책 읽어보면 그 현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그 기업들이 뭐 진실성이 없다는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것들에 대해 이런 공시를 잘 뜯어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상에 진입한다고 해서 요즘에는 오르는 추세는 아니고요. 네. 사람들도 이제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를 보고 조금 반응을 하는 모습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허들이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과거에는 좀 무질성으로 상장이 됐었던 것도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상장 심사나 상장을 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그래도 센티나 이제 섹터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임상 데이터를 볼 때도 국내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혹은 뭐 글로벌 임상을 한다고만 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우위에 있어야만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업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연말 연초 이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12월에는 제약바이오 투자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트럼프 시대였던, 뭐 바이든 시대였던, 뭐 지금 다시 돌아온 트럼프 시대던 12월에는 항상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 지수가 국내 그리고 해외 기준으로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었습니다.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간다라는 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빅파마들이 연간 전략을 다 뽑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2월은 대부분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오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그때 이제 연말쯤에 이제 내년에 대한 대비를 많이 이제 언급을 해주고 발표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조금 기대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학회 효과. 그렇죠.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 보면 연말 컨퍼런스 연초에 효과가 보니까 이 바이오 이 섹터 쪽에 뭐 글로벌 학회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봄에 특히 좀 그렇죠. 많이 몰려 있고. JP모건 헬스케어컨퍼런스가 이제 제일 크기 때문에 그죠. 그걸 그게 이제 시작으로 많이 해서 반영이 쭉 되죠. 이제 그 학회가 열리면 거기서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네. 어느 정도 올해 맵 지형도를 좀 알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좀 눈여겨보고 그게 이제 연말 연초에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종합 영양제 같은 제약 바이오 업종 얘기 유튜브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과 함께 최근 동향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